오늘 발표할 제목은 와당로번 낭낭루입니다. 이것은 충주시 타평리에 있는 국보 6호 7층 석탑, 일명 중앙탑의 사진입니다. 이 탑 밑에서 출토된 삼국시대의 유격 원화문 와당이 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특색을 모두 가졌는지 의문에 빠져서 당시 젊은 검사는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출토 지역이 원래는 백제 땅이었다가 고구려의 장수왕이 점령을 하고 뒤이어 신라 진흥왕이 점령을 한 삼국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처럼 삼국 와당이 모두 특색을 갖는, 뒤집어 말하면 삼국 문화를 모두 융합하는 와당이 출토된 사실을 알고 와당의 이와 같은 역사적 문화적 매력에 빠져서 와당 수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향토 문화 애호가들과 함께 답사를 다니다가 고려시대 충주 읍성에서 쓰던 꽃문양이 새겨진 예성 송도를 발견하고 이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본의 아니게 예성문화연구회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조선시대의 관아 복원과 여러가지 향토 문화 보호 연구 활동을 하다가 급기야 국보까지 발견하는 사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제가 1979년 2월 의정부 지청으로 발령이 나서 회원들과 함께 환송 답사를 나갔다가 이 비를 발견했는데, 사실은 진흥왕이 순수비 세우는 버릇이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고 틀림없이 순수비를 세웠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순수비를 찾아다녔고, 저희들이 이 비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진흥왕 순수비로 알고 여기 계신 황수영 선생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황수영 선생님께서 제자인 정영호 박사님한테 학술조사를 지시하고 진홍섭 선생님, 임창순 선생님입니다. 학술조사한 결과 고구려 비인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게 37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일로 유명 인사가 되고 그때 기와검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뒤 1996년 순천지청장에 재직하면서 국보 274호인 벼랑자 총통, 일명 거북선 총통이 가짜라는 사실을 수사로 밝혀내서 국보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는 평생에 진짜 국보도 찾고 가짜 국보도 찾는 별난 경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이우지 이사오 씨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와당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절반을 1987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고 하필이면 옛 조선 총독부 자리에 기증실이 설치된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고 자괴심이 생겨서 2002년 그때까지 제가 수집했던 한중일의 와당 1873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고, 지금은 용산의 국박건물에 저와 이웃지 선생의 기증실이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 아들 이웃지가 자기가 상속받은 절반을 인수할 의향이 없는지 변호사를 개업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장시간의 협상 끝에 제가 사재를 들어서 이것을 국내에 환수해 왔는데, 바로 이 와당 속에 평양 토성리에서 출토된 33점의 완형 와당과 4점의 기와 파편이 들어있고 또 108점의
평양 토송리 주변 무덤에서 출토된 전돌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와전 컬렉션은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수집이 된 수집 역사 100년이나 되는 것이고, 초기의 소장가로부터 이웃지 선생한테까지 이 소장처가 옮겨간 매매 계약서와 가격까지 다 적혀있는 매매 계약서, 1931년에 국립교토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또 사진을 촬영한 자료도 제가 전부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넘겨받고 이 소중한 자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사랑하는 아내의 결단 때문에 힘을 얻어서 유금 와당 박물관을 2008년 설립하였고, 제 아내가 모았던 중국 도용과 와당을 번갈아 전시하면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2009년에는 동아시아 와당 문화라는 책자를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내년 일본 학자의 번역이 다 끝나서 내년 봄쯤 일본에서 출간될 예정이고, 이 이웃지 와당에 들어있던 평양 토송리 와당과 또 주변의 전돌, 또 제가 공부한 중국의 연, 진, 한의 와당을 가지고 한국 고대사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정리를 해서 며칠 전에 이 책을 출판하였고, 이런 인연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지붕 처마에 매달려 있는 이 와당은 3000년 전 중국의 서주시대에 처음 만들어져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중에서 제작된 와당은 형태와 문양, 색상이 하도 구분이 뚜렷해서 멀리서 힐끗 쳐다보기만 해도 저 와당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제작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와당은 이처럼 동양, 특히 한중일 삼국의 건축 문화의 상징물이고, 또 왕권과 국력의 상징이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해서 함부로 와당을 만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왕권이 소지하든지 왕권의 대행기관의 관서 건축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와당에는 함부로 문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작 시대의 문화, 또 문화의 수준을 나타내고, 또 와당 문양의 상호 영향을 비교하다 보면 문화 교류의 흔적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와당은 장소적 고정성이 있어서 다른 유물처럼 사람들이 옮겨 다닌다고 해서 들고 가거나, 또 사람들이 교류한다고 해서 그 물건을 다른 물건처럼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와당이 사용될 건물 주변의 와여지에서 제작돼서 지붕 위에 올랐다가 용도가 폐기되면 바로 그 자리, 지상과 지하에 남아 있습니다. 와당은 바로 왕권의 상징이면서 장소적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와당이 출토되면 그것은 바로 그 와당을 사용하는 국가의 왕권이나 왕권을 대행하는 기관에 관련된 건축물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와당의 이런 특색을 가지고 낭랑군의 위치를 제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낭랑군의 위치에 관해서는 낭랑군이 중국의 요소 지방에 있다는 학설과 평양에 있다는 학설이 크게 대립이 되는데, 요소설은 주로 중국 초기의 사서의 기록에 갈석 동쪽에 있었다거나 옛 조선국인 요동에 있었다거나 이런 기록을 근거로 하고, 또 낭랑군 평양서는 평양에서 출토되는 유물 유적과 또 중국 당 이후의 사서의 기록이 평양이라고 낭랑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근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낭랑군 요소설 평양설은 그 배후에 왕검성,
고조선의 수도가 요소에 있다는 것은 요소설이 배경으로 하고 있고, 왕검성이 평양에 있었다는 학설들이 낙랑군 평양설을 취하고, 또 왕검성이 중국의 요소나 요동에 있다가 평양으로 옮겨갔다는 소위 이동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도 낙랑군 평양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낙랑군 평양설도 맹점과 모순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맹점은 사서 중에서도 신빙성이 가장 높은 중국 초기의 사서의 기록과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태강 지리지가 낙랑군이 3개의 조건으로 수성현, 갈석산, 장성동단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들었는데 이 정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에 낙랑군 평양설은 황해도 수안군 요동산이 바로 수성현 갈석산이고 거기 있는 장성이 진장성이다, 뭐 이런 그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황해도 수안군이라는 것은 평양보다도 더 남쪽입니다. 그 남쪽 땅에 도대체 연과 진이 장성을 축조했다면 고조선의 영토 한복판에 연과 진이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상당히 장기간을 장성을 축조했다는 것이어서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 복기대 교수가 학계 발표를 논문으로 했듯이 1997년에 요소 지역인 금서 호로도시에서 임든 태수장 복리가 출토된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임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원전 108년에서 기원전 82년까지 소환 중기에 존재하던 한 9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뜬금없이 요소지여왕에서 출토하냐, 이 낙랑군 평양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왕검성 평양설도 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고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적봉의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초기 청동기 시대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조양의 12대영자 문화를 거쳐서 심양의 정가화자를 거쳐 평양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인데 이 평양설은 거꾸로 평양에서 고조선이 건국이 돼서 요동 쪽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함으로써 청동기 문화 발전과 완전히 역행을 해서 고대 시절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요소와 요동, 만주, 한반도를 고조선이 영역으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이론에 따르면 평양은 고조선의 강역 중 너무 외져 있어요. 우리가 수도를 질 때 지금과 같은 서울과 같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한쪽 표현에 붙어있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낙랑군 요소설도 제가 검토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서 이후의 기재와도 상충될 뿐더러 평양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유물과 유적과 상충이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유물과 유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당으로 본 제 견해에서는 특히 진시황과 한무제의 순행 지역과 상충이 됩니다. 이 지도는 요소설의 대표적인 학자인 윤례한 교수의 책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자, 보세요. 윤례한 교수는 갈석산과 나나 지역에 위치하던 기자조선을 멸하고 위만조선이 건국되었고 그 위만조선이 영토를 대릉하까지 이렇게 넓혔는데 한무제가 바로 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다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그러면서 위만조선이 왕검성이 바로 요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후에 설명하는 것처럼 진시황과 한무제는 갈석산을 넘어서 요 왕검성이라고 하는 지점과 그 동북 지역까지 순행한 것이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학설은 전혀 고고학적으로 존립할 수 없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왕검성 요소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윤리안 교수 또 요소설 학자들은 갈석산과 대능하 지역이 요 난하 지역이 고조선의 서부 국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서부 국경지대라고 표시된 오른쪽은 고조선이고 왼쪽은 연과 진한의 영토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표시하는 요 1지점이 바로 진왕도시 북대하이고 이 지점이 수중현 갈석 해안인데 이 두 지점을 발굴한 결과 이와 같은 와당들이 출토가 됐어요. 이 와당은 진시황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직경이 50cm가 넘는 대형 기문, 기복문 와당이고 이것은 북대하에서 출토되는데 지름이 42cm나 되는 대형 와당입니다. 고대 국가 시절에 와당의 평균 지름은 10cm에서 20cm이고 이처럼 40, 50cm가 넘는 와당은 황궁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와당이 여기서 6점이 출토가 되고 이게 4점이 출토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작으냐 어떤 분은 그러는데 이것은 지붕 특수 부위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서 서안과 기타 지역에서 그동안 출토된 것이 기껏해야 30여 점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처럼 10점이나 출토됐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뒤에 요 와당은 진나라 와당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소형 기문 와당인데 이 와당도 양쪽 지역에서 다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1지역과 2지역을 합하면 발굴된 유적지가 14개의 유적지인데 모두 48만 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한 30만 평이나 되죠. 그리고 이 두 유적지의 거리는 40여 킬로미터나 되는데 이 두 유적지와 그 사이의 건물군에서도 모두 같은 와당이 출토돼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은 대형의 한 개의 시설군이고 또 한 시대에 지어진 건물군이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추출돌과 수도관 또 이 수중현 갈석 해안에서는 지금 봐도 아주 과학적인 고급의 목욕시설이 확인이 되고 또 그 지역에는 병기류가 출토되는 군사시설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이 진시황이 아니면 도대체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엄청난 행궁이고 이 두 행궁이 발굴된 뒤에는 갈석이 어디냐에 관해서는 중국에서 아직도 의견이 대립되어 있지만 갈석산을 넘어서 이 두 지점까지 진시황, 그 아들 진이세와 한무제가 순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제가 우리나라 왕검성 요소설의 책자를 열심히 읽다가 그 맹점을 찾았어요. 사기나 한서에 보면 갈석이라고만 되어 있지 갈석이 산이라고 적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또 갈석에 도달했다. 지, 도, 동순 이렇게만 되어 있지 올랐다, 등산했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는데 웬일인지 요소설을 취하는 분들이 책을 보면 이 황제들이 갈석산에 올라 이렇게 해석을 한 뒤에 이분들이 간 곳이 갈석산까지만 갔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갈석하고 갈석산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 이처럼 와당이 한두 점도 아니고 수백 점이 출토되는 이것은 누가 위조해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양에서 출토된 와당을 가지고 남양군의 위치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평양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문자가 있는 서한 서진의 와당과 또 구름 모양 와당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비주류 일부 학자들은 이 와당은 낭랑군의 와당이 아니라 비슷한 위치에 있던 낭랑국의 와당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낭랑
예관, 낭랑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와당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터무니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왜 뜬금없이 평양 지역에 서한과 서진의 왕권의 상징물인 와당이 출토됩니까? 서진 사람, 서한 사람들이 많이 이사와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만일 이것이 정말 낭랑국의 와당이라면 낭랑국이 서한과 서진의 식민지인 거죠. 또 하나는 이 와당을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작 시기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와당의 제작 시기를 보면 낭랑국이 전속 시기 대체로 동안 초기라고 보는데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제작된 것이지 낭랑국 전속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낭랑예관 낭랑북이 그 밖에 구름문 와당의 배면을 보면 이처럼 기와와 부착된 부부의 절반을 실이나 대나무 칼로 이렇게 잘라낸 흔적이 있습니다. 약 400년간 이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사기에서 이야기하는 낭랑군의 평양 존재 시기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서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은 이것이 혹시 위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절당법 와당은 그전에는 20세기 말 이전에는 진나라의 와당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년 전에 만일 이 와당을 위조했다면 이런 절당법 와당을 만들 리가 없지요. 또 혹시 요소지역에 출토된 것이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진 분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구마당 박물관에만 와당이 33점, 일반 기와관 4점, 국박에도 32점, 국립동경박물관을 비롯해서 일본의 유수한 국립박물관과 대한박물관에 수없이 산재되어 있는 이 많은 것을 어디서 도대체 발굴해다가 여기다가 발굴된 것처럼 위장을 하겠습니까? 또 만일 이처럼 다량의 와당이 발굴되었다면 당연히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굴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10여 년간 중국 전역의 와당 전문가와 또 각 지역의 와당 수장가들을 만나서 이 와당 사진을 보고 탐문을 하고 다녔지만 단 한 사람도 단 한 분도 이런 와당을 본 분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평양 주변 무덤에서는 서진의 연호로 보이는 경원, 함령, 태강 등의 명문이 들어있는 전돌이 저희 박물관과 국박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낭랑이 평양에 위치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서는 초기 사서는 요소 요동에 위치했다고 그러고 후기 사서는 평양에 위치했다고 써놓고 또 인둔 대수장 복리를 보니까 서한 중기에는 낭랑이 요소 요동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와당을 보면 또 서한 중기에서 서진까지 평양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고 학설도 낭랑군 평양설도 맹점이 있고 낭랑군 요소설도 맹점이 있다면 이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제가 그 해답이 바로 왕검성 이동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검성 이동설이라는 것은 왕검성이 처음에는 요소 요동 지역에 있다가 연나라의 징계가 침공했을 때 평양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라는 학설입니다. 자, 왜 왕검성 이동설이 타당한지 와당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갈석산 우측에는 북대하와 갈석해안까지 진시황과 한무제가 순행을 했습니다. 순행을 했다는 것은 바로 진나라와 한나라의 영토라는 얘기죠. 저 먼 서안에서부터 이곳까지
부하와 군대를 좀 데리고 왔는데 근처에 있는 고조선이 기습 공격해올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을 순행했을 리가 없지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순행했다는 것은 고조선이 이미 멀리 가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또 적봉, 능원, 심양, 요양에서 연나라 와당이 출토가 돼요. 이런 도철문, 산운문, 쌍용문이 출토가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당이라는 것은 왕권이나 왕권의 대행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에 사용되다가 출토된다고 했습니다. 이 연나라 와당은 당연히 연나라의 수도이던 북경, 역현, 근처의 보정, 또 천진, 당산 지역에서도 출토가 되는데 천산산맥의 동남쪽에서는 전혀 출토되지 않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조양 지역에서는 9세기부터 12대영자 문화가 크게 번성을 하다가 웬일인지 4세기에 소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요양과 심양에서는 3세기의 것으로 보는 연지배자의 대형 무덤이 다량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덤도 심양이나 요양 근처까지만 발굴이 되지 천산산맥 동남쪽에서는 발굴되지 않아요. 또 요양 지역에서는 양평, 창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포전이나 동편이 출토되는 것을 보면 아까 설명되는 와당과 함께 종합적으로 볼 때 요양이 바로 요동군의 치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계가 침공하기 이전의 영토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갈석선과 나나 유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조선이 상징 유물이라고 하는 비파형 동공과 단유문경은 이 요소 요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복식학자의 견해를 들어보니까 고조선이 상징 복식 유물이라고 하는 달개 장식들도 이 비파형 동검 단유세빈검 출토 지역과 마찬가지로 요소 요동 만주 지역에서 출토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석산과 나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국경선이 기원전 2333년 전부터 연진계의 침공이 있던 기원전 300년 전후까지 약 2000년 동안은 이곳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연진계의 침공 이후 천산산맥과 심양과 요양 사이로 국경이 옮겨지고 이 지역에 있던 수도는 당연히 어디론가 옮겨졌어야 될 텐데 우리 학설들은 평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다수설을 따라서 평양으로 이전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잘 알다시피 사서와 학설은 낙랑군과 왕검성은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검성 평양설이나 왕검성 요소설은 그곳에 계속해서 왕검성이 있고 또 낙랑군이 있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만 왕검성 이동설에 의하면 낙랑군이 있었다는 왕검성이 요소요동에 있는 첫 왕검성인지 아니면 나중에 피난을 간 평양의 왕검성인지 챙겨봐야 되는데 왜 학자들이 왕검성 이동설이 우리나라 학자의 다수설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왜 첫 왕검성에 낙랑군이 설치됐다가 마지막 왕검성이 평양으로 이동되었는지 제가 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설 기록은 아무나 앉아서 그냥 거짓말로 쓰는 책이 아닙니다. 특단히 사정이 없으면 그 기록은 맞는 거예요.
맞았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틀렸다고 하려면 그 논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내 이론하고 다르니까 그 틀렸다. 좀 의심스럽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초기 사서에는 요소 요동에 낙낙문을 설치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후기 사서는 평양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두 개가 다 맞다면 낙낙문은 요소 요동에 있다가 평양으로 간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부인하죠? 왜 한쪽은 이쪽만 맞다고 한쪽은 이쪽만 맞다고 주장을 하죠?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한 중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임든 태수장 복리가 요소에서 출토됩니다. 또 서한 중기부터 서진 시대까지의 와담이 평양에서 출토됩니다. 바로 이 두 사서의 기록이 다 맞다는 고고학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왜 그러면 한무제가 평양을 함락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 낙낙문을 설치하지 않았느냐? 말도 안 된다. 말이 됩니다. 자 보세요. 사마천은 사기를 기재하면서 한 구년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후의 사서들에 의해서 이것이 통폐합되고 재배치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요. 낙낙문이 얼마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서의 기자가 간접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재미난 것은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공한 뒤에 바로 평양 주변에다가 낙낙문을 설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에는 멸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정조선의 사군,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또 고조선이라는 그 당시 대국을 침공해서 멸망시켰다고 사기에 기재되어 있는 좌장군 순채, 누선장군 양복, 제남태수 공성수는 상을 받기는커녕 사형을 당하던 등 아주 극형에 처해져 있어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상을 줘야지 말이지. 이건 틀림없이 정인보 선생이 설명한 것처럼 실패한 전쟁인 겁니다. 사서에다가는 성공한 것처럼 적어놨지만 틀림없이 실패한 전쟁이고, 그것은 우고의 아들 장항이 처음에는 항복을 해서 대접을 잘 받다가 후에 반란에 관여한 일로 처형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반란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고조선의 영토에서 고구려, 부여, 백제, 신라가 계속 건국됩니다. 이 얘기는 고조선의 광활한 영토가 바로 한나라가 제압을 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한 정세에 빠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고,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평양에 낙낙군을 설치할 수 없었죠. 그것은 최근에 조법정 교수가 고조선 멸망은 기원전 107년이고 낙낙군은 그 1년 전인 기원전 108년에 설치됐다는 학설을 발표를 했는데, 만일 이 학설에 따르면 기원전 108년에 낙낙군을 설치할 때 평양에 설치할 수가 없죠. 아직 고조선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제3의 장소에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곳이 바로 첫 왕검성 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소에서 얘기하는 낙낙군 왕검성 통일성도 유지가 되지요. 그럼 도대체 언제 낙낙군이 이동했냐? 제가 보기에는 사마천이 사기의 기록을 마친 기원전 91년까지는 아직 이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이동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사마천이 이걸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 뒤 기원전 82년 또 기원전 75년에 진본과 임든이 낙낙에 통폐합됩니다. 그것은 기원전 87년 한무제가 죽고 그 아들인 소제가 제위했을 때죠. 그때쯤 이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서한 중기에 이동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낭랑에서 출토된 절당법 와당은 서한 중기까지만 제작되는 와당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이 와당이 다량으로 출토된다는 것은 바로 서한 중기 때 평양으로 옮겨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낭랑군은 고구려에 의해서 313년 패망한 후에 요소 요동 지역으로 교군되었습니다. 자, 왕검성도 이동했지요. 낭랑군도 이동했지요. 낭랑군이 교군되었지요.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사서는 제대로 기록을 했는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어느 한쪽만 믿다가 이런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낭랑군을 포함한 한 군현과 고조선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군 조선이 실제하지 않았고 또 실제했더라도 기자 위만조선을 거치면서 단군 조선이 계승이 없었다면 한 군현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단군 조선이 계승이 없다면 우리 민족과 역사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군현이? 위만, 기자, 단군 다 아니라면 또 서로 단군 조선이 계승되었다 할지라도 한 군현의 위치와 관계없이 고조선은 소멸했고 한의 식민지가 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9년 이후에 건국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사만이 단군조선을 계승했습니까? 그 땅에 있었으니까 그냥 계승했다고 보는 겁니까? 그 논거가 뭡니까? 만일 이 나라들이 단군조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민족과 역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부여? 고구려? 아니,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신라가 우리 조상이라면 부여나 고구려는 이제 우리와 관계없는 나라가 됩니까? 만주 지역과 요소는 우리와 상관없는 땅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한 군현의 위치보다 단군조선이 실제 했는지 또 그 정통성이 지금까지 계승되는지가 우리 역사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지금 7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조선에 대한 연구는 한 9년만큼 치열하게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사학자들과 중국의 학자들은 마치 우리 민족과 역사의 뿌리가 한 9년에 있는 것처럼 한 9년에 관한 논문을 수없이 쏟아내고 발표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재단과 주류, 비주류 사학자한테 간곡하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언하게 된 배경은 첫째로 주류와 비주류 사학자 간의 대립이 격화돼서 감정적인 대립까지 보이고 사용하면 안 될 격한 용어까지 쓰고 있는 것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우리 역사의 핵심 과제인 고조선 문제는 놔두고 부수적인 쟁점에 관해서 경론을 벌이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한 9년이 우리의 역사의 출발점인 것처럼 오대한 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폐해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폐해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를 평가하면서 21세기 초에 아무개 이렇게 유명한 주류 비주류 사학자들은 핵심 과제를 놓고 부수적인 쟁점을 가지고 싸우다가 주변국과의 역사 전쟁에서
대패했다, 이런 평가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마치 한말기에 또 임진왜란 직전에 고구려가 멸망할 때 있었던 그런 폐해를 우리 역사책에 쓰듯이 우리도 100년 후에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3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조선의 정통성 개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연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로 이 점이 민족과 역사의 정체성, 또 역사 분쟁에 관한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동북아 역사재단 안에 고조선 연구소를 설립하고 고조선의 실제 여부와 실체, 정통성 계승에 관한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연구가 되어야 요하 문명의 실체와 그 주체가 무엇인지 연구가 가능할 것이고, 이런 연구들이 역사 분쟁의 기본 논거를 발견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한 9년의 위치 등 부수적인 쟁점에 관한 논쟁을 조속히 매듭짓고 또 매듭짓기 위한 집중적인 토론을 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동안 오늘과 같은 이런 상고사 토론이나 요소 답사 등을 재단에서 주최해서 이제는 주류와 비주류 사학자들 간의 대립하는 쟁점들이 충분히 거론되고 충분히 토론되어서 이후로는 더 계속해서 이런 상고사 토론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주류와 비주류가 참여하는 집중적이고 학문적인 토론을 통해서 쟁점들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출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학의 세계에서는 학설이 대립하면 어느 학자든 통설, 소수설, 다수설 해서 그 장단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우리 후학들이 공부를 하고 스스로가 연구할 재료를 남겨놓습니다. 이 부수적인 쟁점에 관해서도 학문적인 토론을 통해서 답이 발견되면 그 답을 통설로 쓰고, 답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수설과 소수설로 그 주장과 논거를 설명해서 서면으로 남기고, 외국 학자들도 그 모두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옳은 자세이지, 우리가 주류 이론이니까 비주류는 쓸 필요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돼. 또 비주류 사학자들도 주류 사학자들이 다수면 다수인 대로 그걸 인정하고 언젠가 또 좋은 학설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이겨낼 학문적인 연마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 분쟁에 있어서 좀 더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북아 역사재단이 설립 목적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분쟁 사안에 대해서 너무 개별적이고 소극적으로만 대응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제가 와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안막새가 요나라나 원나라 때 이처럼 오동나무잎 형태로 처음 만들어져서 사용이 돼서 지금 명청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건국된 금나라는 이런 형태를 따르지 않고 갑자기 통일신라와 고려의 정통을 맺는 장방형 안막새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국 정사의 하나인 금사에 고려인 한보가 금의 시조다 라는 기록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구려인 대조영이 말갈족을 데리고 세운 발해가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하라고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인 한보가 여진족,
같은 말갈족을 데리고 세운 금나라도 우리의 역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고 중국의 청사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일부 제야사학자들 이외에는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청나라는 처음에 금이라는 이름으로 건국을 했고 금나라를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금나라가 우리의 역사라면 청나라도 우리의 역사가 아닌지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레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와당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늦어도 3세기, 4세기 초에는 와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권이 상징 와당이. 일본에서는 588년 비조사 아스카 데라에서 처음으로 와당이 만들어졌고 그것도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제의 와 박사가 넘어가서 만들어졌고 초기에 일본의 절의 와당은 전부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가서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그 영향을 받아 흉내를 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세기에는 아지키와 왕인이 일본에 가서 천자문과 한자, 글자를 가르쳤어요. 이런 일본인들이 도대체 4세기와 6세기에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하면서 뭐 임나인본부를 두었다? 이게 와당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또 그 시절에는 왕인 아지키, 와박사만 간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도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화적 수준이 일본인보다 훨씬 높았던 사람이어서 문화를 전파하거나 지배 계급이 되었을 게 틀림없고 지금의 천황이 우리 목에는 백제에서 왔다고 하는 말도 그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목에는 그냥 통째로가 도레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고대사에 있어서의 주변국과의 교류와 민족 이동에 관한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쟁점들을 발견하고 그 쟁점들 상호 간에 어떤 연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주변국가의 역사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 전쟁할 때도 그랬잖아요. 장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 저쪽이 보급로인데 저쪽을 쳐라. 저쪽에 말이 장수가 있으니까 니들 천병은 그쪽을 쳐라.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지 1대1로 맞상대라는 건 최하수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 전쟁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와당으로 본 고대사에 관한 제 생각을 발표하는 것보다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재단과 주류 비주류 사학자들이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역사 전쟁에서 대승해 주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